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동쪽 방향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건설된 올림픽대교입니다.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힘차게 질주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1도 정도 됩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계절의 여왕 5월의 12일 금요일 저녁 8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동쪽 방향 올림픽대교입니다. 올림픽대교의 케이블은 24개입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동쪽 방향입니다. 자, 북동쪽 방향의 아차산입니다. 아차산 해발 293m 아차산, 서울의 5대 일출 명소, 즉 서울의 5대 해돋이 명소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아차산 바로 오른쪽으로 쉐라톤 워크힐 호텔의 불빛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출 명소가 성동구 응봉산, 세 번째 일출 명소가 남산 팔각정, 네 번째 일출 명소가 선유도 공원, 다섯 번째 일출 명소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하늘공원입니다. 자, 그렇게 서울의 5대 해돋이 명소 중에 하나인 아차산 방향, 즉 북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전거 세워둔 대로 가서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한강 자전거길 동쪽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팔당대교 방면입니다. 또 반대로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잠실 나들목 쪽으로 갑니다. 제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뒀고 다시 올림픽대교도 보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퇴근길에는 지금부터 200여 년 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관련해서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악성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베토벤. 자, 베토벤은 음악의 성인이다. 음악의 성인의 반열에 오른 악성 베토벤이 교향곡 3번으로 영웅을 작곡했습니다. 영웅은 그 곡의 길이가 50여 분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긴 교향곡입니다. 자, 뭐 베토벤 교향곡 운명이나 합창, 전원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베토벤 교향곡 3번이 영웅인데요. 그 영웅은 그 당시에 베토벤이 프랑스 대혁명의 격동의 시기에 영웅적 모습을 보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기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칭송하기 위해서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 시기는 1802년. 베토벤이 귀병을 굉장히 심하게 앓아가지고 1802년에는 거의 귀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 상황까지 악화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위해서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하기 시작했고,
2년 후인 1804년 봄에 교향곡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일에는 나폴레옹이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의 즉위를 하게 되고요. 이듬해인 1805년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교향곡 3번이 초연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연주가 공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에서 첫 공연, 첫 초연의 반응은 굉장히 참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향이 너무 광폭하고 야수적인 음향이다. 그리고 교향곡 길이가 50여 분 정도 너무나도 긴 교향곡 길이다 라고 평가를 받아 가지고 공연의 초연의 결과는 좋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그 교향곡 영웅은 그 당시에 시기가 프랑스 대혁명 다 아실 겁니다.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이 1789년 7월 14일에 프랑스 대혁명인데요. 프랑스에서는 3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194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이 세 개의 기념일이 프랑스, 유럽의 중심, 프랑스의 3대 국경일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인류 최초 민중에 의한 성공한 시민혁명,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성공한 시민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국가 지도자, 대부분의 국가의 국가 지도자는 절대 군주, 전제 군주제였지 않습니까? 세습을 통해서 왕이 또는 황제가 정권을 승계하는 그 세습제, 그러한 군주제, 그리고 군주 마음대로 민중을,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전제 군주종 체제였었는데요. 그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절대 군주제가 무너지고 이제 공화제가 온 거죠. 공화제.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전 세계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가 공화제죠. 공화제라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를 세습을 통한 게 아니라 선출을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거. 그래서 세습제가 절대 아닌 거죠. 그게 이제 공화제인데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의 절대 군주제가 공화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근대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물론 이제 근대의 시작은 16세기 르네상스 그때부터를 근대로 보긴 하는데, 정치 체제에 있어서의 근대는 프랑스 대혁명 그 시기를 기준으로 근대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은 공교롭게 같은 연도에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를 시행한 미국, 지금의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에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시행을 하면서 초대 대통령, 나라를 세운 아버지로 추앙되는 국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에 취임해서 이 4년 임기 2번을 채우고 1797년에 물러나는데요. 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그 연도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게 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그로부터 13년 후인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하는데요. 그게 다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사는 그렇게 발전을 해 오는데 동양은 그야말로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세국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서세 동점의 시대, 즉 19세기 1800년대에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는 서세 동점의 시대에 중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서양 세력들의 식민지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의 사실상 가장 큰 나라, 종주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 중국은 1911년에야 1911년 10월 10일 쌍십절이죠. 1911년에야 드디어 수천 년의 전제 군주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제를 시행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신의 혁명이지 않습니까? 신의 혁명. 자,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이고 그로부터 무려 122년이 지난 1911년 10월 10일에 중국에서 신의 혁명을 통해서 절대 군주제가 공화제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만큼 서양에 비해서 동양의 그 발전은 늦춰진 셈이 된 거죠. 자, 중국의 신의 혁명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국민당의 장제스나 공산당의 마오쩌둥이나 이념을 초월해서 양쪽 모두로부터 추앙을 받는 존재가 바로 신의 혁명을 일으킨 중국의 순원입니다. 순원, 선문이죠, 선문. 자, 그래서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혁명가가 되려거든 순원처럼 하고 산의 대장부가 되려거든 안중근처럼 해라 라는 말이 중국 속담에 있습니다. 혁명을 하려거든 1911년 10월 10일 중국의 순원이 신의 혁명을 일으켰듯이 순원처럼 혁명을 하고 또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중국의 만주 하얼빈에서 일본의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 즉 이등 방문을 저격했듯이 산의 대장부가 되려거든 안중근처럼 해라 라는 게 중국의 속담입니다. 그처럼 중국의 신의 혁명은 공산주의 세력이든 자본주의 세력이든 양쪽으로부터 다 추앙받는 인물이 바로 중국의 순원입니다. 신의 혁명의 주역.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대만 타이베이 화롄을 여행했었는데요. 그때 대만 타이베이에 갔을 때 국부기념관이 있습니다. 국부기념관. 순원 선문을 기리는 그런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하튼 자, 프랑스 대혁명이 기존의 수천 년 동안의 전제 군주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제를 가져온 그러한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이다 보니까 프랑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굉장히 정치 사회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베토벤도 프랑스 대혁명 격동의 와중에 공화제, 처음에는 총재정부, 그 다음에 통령정부, 그러다가 1804년 12월 2일에는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버리는 제정이 오죠. 제정. 황제가 통치한다 해서 황제제자 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토벤이 평소 나폴레옹을 흠모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영웅적 기상을 기리기 위해서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을 하고 거기에 제목을 표지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적었습니다. 보나파르트는 나폴레옹의 이름이죠. 나폴레옹의 풀네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인데요. 그래서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한 베토벤은 그 악보의 표지에다가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니까 이제
베토벤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자, 나폴레옹도 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황제가 되는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악보의 표지인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는 표지 적혀 있는 그 표지를 찢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새로 달았습니다. 표지의 제목을. 그게 뭐냐? 심포니아 에로이카. 한 위대한 인물을 추념하기 위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잠실 나들목 진입하고 있습니다. 심포니아 에로이카. 한 위대한 인물을 추념하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다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보나파르트 교향곡 해가지고 나폴레옹을 직접적으로 특정을 했었는데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면서 권력력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는 나폴레옹 실명을 지워버리고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쓴 겁니다. 심포니아 에로이카. 한 위대한 인물을 추념하기 위해 라고 제목을 바꿔서 다시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베토벤은 1802년에 작곡을 시작할 때 귀가 멀어버리고 귀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건강이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서까지 써놓고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하는 투혼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 투혼을 베토벤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고 평가받는 악성 베토벤이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태우면서 혼신을 기울여서 투혼을 발휘해서 작곡한 게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악보를 찢어버리고 악보의 표지를 찢어버리고 표지 제목을 다시 달았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베토벤은 그 말씀드리기 앞서서 베토벤은 그 당시에 가장 오스트리아 이쪽에서 가장 음악의 본고장이 오스트리아니까요.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에서 최고의 음악가로 평가되는 위인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 다음에 하이든, 이런 분들이 음악의 양대 산맥이었죠. 모차르트와 하이든이 양대 산맥이었는데 베토벤 교향곡을 공연을 관람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즉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의 그 공연을 관람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하이든의 전기 작가가 있습니다. 즉 하이든에 관한 전기를 기술하는 작가였죠. 하이든 전기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을 공연을 보고 나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야, 모차르트와 하이든을 능가하는 작품이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은 굉장히 평가를 받는 그러한 교향곡입니다. 자, 이제 저 갤러리 아파트 사거리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통과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신호 막 바뀌었으니까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신호가 살아 있어서 한번 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아 아파트 사거리 통과해서 이제 잠실벌로 잠실 석촌호수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은 결국은 나폴레옹을 염두에 두고 악성 베토벤이 작곡했던 작품입니다. 초연 당시, 즉 1805년 초연 당시에는
뭐 광폭하고 야수적인 음향이 발산되고 연주 시간이 50여 분이나 될 정도로 긴 시간이어 가지고 관객들의 반응이 썰렁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대단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베토벤이 베토벤이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에 황제로 즉위하는 모습을 보고 나폴레옹도 결국 한 인간에 불과하군,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황제로 즉위를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악보의 표지 제목을 표지 제목 보나파르트 교향곡을 지워버리고 찢어버리고 거기에 새롭게 표지 제목을 달기를 심포니아 에로이카, 한 위대한 인물을 추념하기 위해라고 제목을 바꿔 달았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이러한 또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프랑스의 최대의 적이었던 영국에 속셈이 드러난 게 아니냐. 그 당시에 약 15년 정도 유럽 대륙을 평정하고 그 다음에 영국까지 침공하려고 했었던 나폴레옹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 각국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나폴레옹에 대항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대프랑스 동맹이지 않습니까? 대프랑스 동맹의 종주 국가는 영국이었고 유럽 대륙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였었는데요. 유럽 전체적으로 통틀었을 때는 영국이 대프랑스 동맹을 주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정말 적대 관계였던 거죠.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러한 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 팩트라고 인정받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영국인들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서울 놀이마당인데요. 저 서울 놀이마당이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서쪽 코너에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서쪽 코너에 서울 놀이마당이 있고, 저곳에서 자주 풍물놀이 또는 뭐 국악 다양한 공연을 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제 한 250m 가면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토벤이 악보를 찢어버렸던 것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깎아내리고자 했던 영국의 의도, 속셈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영국이 그걸 말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나폴레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일반 영국 국민들은 나폴레옹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이 그 명언, 어제 자전거 퇴근길에 소개해드렸던 유튜브가 유럽을 평정한 나폴레옹의 주옥 같은 명언들 해가지고 제가 3년 1개월 전에 집필했던 인문학 서적 세 번째 출판작으로 2020년 4월 1일에 출판했던 제목이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이었는데요. 거기에 부록이, 본문에는 나폴레옹의 영광스러운 수많은 전투가 묘사되어 있고 부록편이 있는데요. 부록에는 6개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파트가 나폴레옹의 명언 69개의 명언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주요 명언을 자, 주요 명언 제가 한 20여 가지를 어제 저녁 퇴근길에 촬영을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고 명언을 했었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워털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현재 26분 정도 촬영을 했고요.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47분 정도 됐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산책로에는 산책하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 그 다음에 다양한 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불타는 금요일 주말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데서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에서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고요. 롯데월드 타워는 지금 비추고 있는 호수는 석촌호수의 서호입니다. 석촌호수는 동쪽의 동호와 서쪽의 서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곳은 서호입니다. 서호. 서호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북쪽 방향에는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입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는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자,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드렸었냐면 나폴레옹의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관련해서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에 황제에 즉위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베토벤은 나폴레옹도 결국 한 인간에 불과하고 모든 인간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기 위해서 황제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폴레옹을 위해서 작곡했던 교향곡 3번 영웅 악보의 표지 제목을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는 표지 제목을 찢어버리고 거기에 새로 제목을 붙이기를 심포니아 에로이카, 한 위대한 인물을 추념하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다시 달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이제 영국이 프랑스와 적대국가에 있었던 영국이 나폴레옹의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팩트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영국의 국민들은 나폴레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촬영하겠습니다. 자, 아까 명언에 나와 있듯이 즉 나폴레옹의 명언 중에 최고의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나폴레옹은 세계 3대 성법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법전을 1804년 3월 21일에 반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언에 등장하는 워털루,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던 전투가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인 워털루 전투인데요. 워털루 전투는 나폴레옹이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국을 상대로 싸웠었는데 3박 4일 동안 싸웠는데 나폴레옹이 패배를 해서 나폴레옹의 몰락이 초래됐었던 거고 그 워털루 전투의 시기는 1815년 6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서 패배하고 이제 4일 후인 1815년 6월 22일에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를 향해서 프랑스를 출발을 합니다. 즉 압송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나폴레옹은 원래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했는데요. 영국에서 반대를 했고 영국령으로 되어 있었던 적도 아래에 있는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보내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 과거에 1812년 러시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이 실패하고 또 1813년에는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실패하고 그래서 1814년에 지중해 엘바 섬으로 가서 거기에서 유배 생활을 한 10달, 10개월 정도 하다가 탈출을 해버렸는데요. 그 엘바 섬은 지주 이탈리아 육지에서 약 10km 정도 짧은 거리에 있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탈출한 것으로 보고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한 다음에는 탈출이 영원히 불가능한 육지에서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즉 서아프리카 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1900km나 떨어져 있는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에서 패배하고 4일 후인 6월 20일에 프랑스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남서부에 있는 플리머스 항에서 며칠 동안 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를 향해서 출항을 해가지고 70일간의 항해 끝에 1815년 10월 15일에 세인트 헬레나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약 5년 6개월 정도 유배 생활하다가 1821년 5월 5일에 52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외롭게 별세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가 나폴레옹 서거 202주년입니다. 1821년 5월 5일에 서거를 했으니까 올해가 나폴레옹 서거 202주년입니다. 여하튼 나폴레옹이 그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서 정박을 할 때 며칠 머무를 때 그때가 시기가 1815년 6월 하순입니다. 그곳에서 며칠 머물렀을 때 어떤 일화가 있냐면
약 15년 동안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프랑스에서 압송되기 시작해가지고 이곳 플리머스 항에서 정박을 하고 있고, 며칠 후면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될 것이라는 것을 다 소문을 듣고 주변에 있는 영국의 그 주민들, 국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플리머스항 그 육지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 나가 있는 선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구름대처럼 배를 타고 몰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군중들이 나폴레옹을 보기 위해서 몰려온 거죠. 약 15년 동안 유럽 대륙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들썩거리게 했던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누구냐, 프랑스의 황제까지 됐던 인물이 누구냐, 궁금증이 이제 폭발한 거죠. 그래서 그쪽에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나폴레옹이 그 인파들을 향해서 목례를 했습니다. 목례를 하니까 그 수많은 수천 명의 군중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나폴레옹한테 모욕적인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나폴레옹이 이렇게 목례를 하니까 그 군중들, 수많은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자를 벗고 목례로 답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군중들이 그렇게 모여드니까 목례로서 먼저 인사를 했고, 그것을 바라본 그 수천 명의 군중들은 모두 일제히 모자를 벗고 목례로 답례를 했었던 겁니다. 그게 나중에 그로부터 그 시점이 1815년인데요. 그로부터 22년 후니까 1837년에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한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를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에 즉위해서 1901년까지 무려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인물이 서세 동점의 시대,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는 서세 동점의 시대에, 즉 19세기죠. 1800년대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한 빅토리아 여왕이 그 나폴레옹의 일화가 발생했던 1815년 6월 말로부터 22년이 지나 22년 후인 1837년에 영국의 여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위 후에 나폴레옹에 관한 그 일화를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할 때 신하가 빅토리아 여왕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영국인들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후하게 대접을 한다. 우리 영국인은 그 과거의 원한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을 한다. 우리 영국의 최대의 적이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나폴레옹은 플리머스 항에 머무르는 동안은 영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세인트 헬레나에서 5년 반 동안 유배 생활을 할 때는 정중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신하가 빅토리아 여왕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1815년 6월 말에 나폴레옹이 영국의 남서부 플리머스 항에 머무르는 동안 영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며칠 머무르고 이제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를 향해서 70일 동안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항해를 하는 사이에 영국의 그 해군 함정을 타고 압송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국의 해군 함장인 해군 제독 그리고 다른 장교들 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저녁에는 카드 놀이 이런 걸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많이 보냈었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챙겨왔던 그 유명한 꼬냑 브랜디 중에 최고의 브랜디인 꼬냑을 같이 즐겨 마시면서 또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해군 제독, 영국의 해군 제독은 나폴레옹을 최대로 정중하게 대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배 안에서 이렇게 마주치고 그러면 모자를 벗어서 나폴레옹께 항상 인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나폴레옹은 정중한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다가 나폴레옹과 그 해군 제독이 영국의 해군 제독이 배 안에서 식사를 자주 같이 했었는데요.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나폴레옹이 자기가 식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했던 영국의 해군 제독뿐만 아니라 영국의 그런 병사들, 장교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었죠. 그런데 그 같이 겸상을 했던 해군 제독은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1804년 12월 2일에 황제 즉위해서 퀼르니 궁이죠. 지금은 프랑스의 대통령궁이 샹젤리제 거리에 옆에 있는 엘리제 궁인데요. 그 당시에 200여 년 전에 나폴레옹 시대에는 황제의 궁전이 퀼르니 궁이었습니다. 퀼르니 궁전. 그 이후 물론 이제 베르사유 궁전도 있고 루브르 궁전도 있었는데 그 두 개 궁전은 이제 나폴레옹 이후에 저기 다 박물관으로 이제 바꿨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13년 전에 프랑스 파리 여행 갔을 때 샹젤리제 거리, 몽마르트 언덕, 에펠탑, 개선문, 파리 세네강 유람선 투어,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갔었는데요. 그 루브르 박물관이나 베르사유 박물관이 과거에는 다 화려했던 프랑스 절대 군주정 시대의 화려한 궁전이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폴레옹 사후에 루브르 궁전과 베르사유 궁전은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황제 시절에는 퀼르니 궁에서 궁전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황제니까 식사 먼저 하면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겠죠. 그런 점을 영국 해군 제독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하다 나폴레옹이 먼저 일어나더라도 불쾌하지 않고 이해를 해줬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제 세인트 헬레나에서 한 5년 반 정도 유배 생활,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에서 보내다가 52세의 나이인 1821년 5월 5일에 쓸쓸히 사망을 했는데요. 거기서 유일하게 즐긴 게 버번 아라비카 품종의 커피였습니다. 그걸 즐기면서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의 추억들을 자기의 수행원으로 따라왔던 라즈카즈 백작한테 구술을 하죠.